예, 안녕하십니까. 장원준 쇼 장원준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뭐 좋아하시는 분도 참 많으신, 그리고 국민의힘 또 보수 진영의 그 대표적인 젊은 피 중에 한 분이시고, 이번 참 뭐 총탄이 떨어지는 아주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열악했던 총선에서 경기도 포천 가평에서 하여튼 극적으로 당선되셔서 그 더 촉망받고 있는 우리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포천가평 김용태 의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좀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정치 얘기가 사실은 정치 하한기고, 물론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도 뭐 워낙 뭐 확실하게 9대 명이냐 8대 명이냐 해서 관심이 적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 웬걸 지금 뭐 폭포수처럼 정치 관련된 이슈가 터져 나와서 오늘 그 관련된 걸 좀 다 여쭙는데도 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선 뭐 간단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법 거부권 행사에서 거부권에 야당이 말하는 마일리지를 또 쌓은 셈이 됐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제2요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다고 보시겠지만, 이 법의 문제점 같은 걸 한번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쉽게 말해서 KBS와 MBC를 민주당이 장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KBS와 MBC의 정치적인 종속성 논란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영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반성해야 되겠죠. 이 정치적 종속성을 줄이기 위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많은 그런 이렇게 여야 진영을 뛰어넘어서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이 공영방송의 이사진으로 오셔가지고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당도 반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법의 핵심은 야당과 연관된 혹은 야당 성향의 이 학회라든지 단체가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공정성을 선동으로 해서 한 국민들한테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을 보면서 축구에 보면 이제 그 콜롬비아 이런 나라가 굉장히 고지의 경기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미에서 그 축구 잘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그 어웨이 경기 고지에서 하면 거기에 호흡에 늘 익숙해 있는 콜롬비아가 대부분 이기고 천하의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거기서 이기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마치 이거는 그 방송사법은 제 느낌은 그렇게 호흡이 늘 잘 되는 콜롬비아 선수들이 야, 우리 앞으로 경기장은 무조건 우리 경기장에서 하는 거야, 축구는. 이렇게 하자는 얘기 같이 들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천하려고 하는 이 법안에 추천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국민의 어떤 대표성을 띠지도 않는 단체이고 어떻게 보면 더 편향된 단체이기도 하고 더 운동장을 기울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야가 이러한 공정한 공영방송을 위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역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방송사법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최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였고, 이건 사실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민주당이 뭔가 이 정치적인 정쟁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방송사법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른바 13조 현금살포법이라고 명명한 언론에서는 25만 원 지원법이라고 하지만 이 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이 과정에 다 민주당이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 단호하게 좀 반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한 13시간 넘게 하셨어요. 이 방송사법 관련된 필리버스터 하셨던 거죠. 그때 심정 같은 걸 좀 들려주신다면. 저는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주로 듣고 짧게 짧게 성격인데, 그러면 이를테면 저녁 전에 술자리에서도 듣는 쪽이신 거예요? 얘기하시는 제가 95분 듣고 5분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정반대시네요. 그런 스타일인데 살면서 제일 많이 말을 해본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 하면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이기 때문에 제가 연설도 하지만 뭘 들고 가서 읽기도 하잖아요. 읽는 것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혼자 한 3시간, 4시간 읽는 것도 이게 눈도 막 침침해지고 제 젊은 나이인데 허리도 아프고 시간을 이렇게 한 문장 보고 시간 보면 그대로 멈춰 있고 시간은 그래도 이 국민들께 저희가 여당으로서 이러한 진정성과 의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이 부분 외교안보,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안보실장을 이렇게 약간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
약간 갑자기 왜 이 인사를 하시지 대통령이 하는 그러니까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김영현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지명됐고 신원식 국방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오고 장호진 안보실장은 외교원 출신인데 임명된 지 한 7개월 만에 갑자기 외교안보 특보라는 자리를 신설해서 그 자리로 가고 네. 사람들이 이거 왜 인사를 했지?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약간 국방위원들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예. 약간 보통 인사를 할 때 뭔가 문책성 인사라든지 아니면 변화에 대한 인사라든지 있을 텐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국방장관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좀 당황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최근에 이제 정보사령부의 그렇죠. 그 휴민트 분들이 이제 공개되는 정보가 전달되면서 그 와중에 또 사령관하고 이제 여단장이 또 뭐 법적 공방을 벌이는 참 뭐 그런 불상사 나온 일이 벌어졌죠. 쇄신의 인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거면 이런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과 뭐 경호실장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러한 모양새는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한 번 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왜 이 시점에서 예. 지금 안보 라인이 다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분들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씀하셨지만 예. 한 번 더 워낙 외교 안보는 중요한 분야다 보니까 대통령이나 아니면 주요 좀 핵심에 있는 분들이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현 국방장관 지명자 현재 외교안보 실장 저 경호처장이 또 이제 대통령의 충남고등학교 네, 1년 네. 선배라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 네. 보니까 이 김영현 이 국방장관 지명자를 핵심으로 보고 이 관전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아니다.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사실은 그 양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안보실을 지켰던 네네네. 어떻게 보면 터줏대감 같은 네네. 대통령이 신임이 꽤 높다고 하는데 그 김태호 1차장이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신원식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데려왔다 또 그렇게 보는 관전평도 네네. 있고요. 제일 이제 또 뭐 이걸 그나마 좀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는 사람은 장호진 외교안보 실장이 사실 러시아 통이라 그래서 데려왔는데 이번에 러시아랑 북한이 동맹 맺는 과정이 있어서 러시아 쪽 동향을 잘 탐지 못한 거에 대한 일종의 뭐 문책성이다. 근데 셋 다 뭐 그럴듯하기도 하지만 셋을 다 들어봐도 그렇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나? 약간 납득이 잘 안 돼요 저는. 약간 뭐 사실 갑작스럽게 발표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한 것 같고요. 예. 저희가 문재인 정권 때 이제 회전문 인사라고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런 게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별로 다른 거 없지 않나 이런 비판들도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최근에 이 국방부 인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장원준 쇼에 오면서 저희 지역구 주민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예. 받아서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전화까지 제가 받았어요. 저희 유권자분한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독립기념관장도 그 발언의 문맥상 좀 명확하게 해명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당연히 보수 정당은 임시정부에 저희가 적통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수라는 것이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지켰던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라를 세우고 또 7, 80년대 산업화 때 이 대한민국을 경제 성장을 이끄셨던 분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고 세우고 이루고 이 모든 분들이 다 보수 정당이 모시고 가야 될 분들인데, 그 보수의 뿌리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물론 이제 진보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이제 소수자를 대변하고 하면서 생겨났던 보수와 진보의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우파 좌파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이 보수당 스스로가 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존중이나 이런 것을 좀 놓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하시지? 전 좀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부표를 던지고 싶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그분이 명확하게 그 발언의 내용을 좀 납득할 그래서 오늘 만한, 아침부터 이제 그 직접 나와서 어디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시작했더라고요. 사실은 네트시 이런 게 아니었고 뭐 이랬다는 거를 설명을 하는 걸 저도 아침에 라디오로 잠깐 들었는데 아마 이제 그 설득이 얼마나 그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얻어서 그리고 먹힐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광복절 행사가 이제 곧 진행될 텐데 이게 지금 광복회랑 어떻게 보면 정부랑 이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놓고 사실 이 얼마나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사실은 광복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의 예, 아버지시고 예, 사실은 아버지처럼 이렇게 모신다는 예, 그래서 검찰총장 그만두고도 거의 뭐 처음으로 찾아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다는 바로 그분인데 그러니까 거기도 보통 인연이 아닌데 그렇죠. 예. 일각에서는 또 여당 내에서 오히려 광복회장을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놀랐어요. 예. 아니 그걸 그렇게 또 이 독립기념관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순국선열의 후손분들이라든지 예. 아니면 광복회의 입장도 잘 반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야지 독립기념관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판단하거나 아니면 이 광복회 분들하고 좀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요새 가장 뜨거운 이슈인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텐데 그 앞서서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어떤 신문 주요 일간지의 이제 분석 전망을 보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독립기념관장 인사,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복권 이 세 가지 다 이런저런 조금 뭐 말이 있지만 네.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의원님도 그렇게 전망하세요? 사면 복권에 대해서 네. 국민적인 시선이 그렇게 좋진 않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되는데 예.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인이란 이유만으로 사면을 한다면 이게 법 앞에 평등이 좀 깨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 민주공화정의 보편적인 문제 제기는 있죠. 예. 근데 이 사면 복권은 원칙을 위배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우리가 헌법상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어떤 결정 권한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게 국민통합 관점에서 김병수, 윤선, 예. 전 의원들 예. 방금 뭐 속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김경수, 조윤선 방금은 저희가 대화 나누던 문제가 논란이 됐어. 특히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반대하고 4선 의원급이 중진들도 반대하는 의견이 전달됐습니다만 국무회의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께서 하여튼 다른 사람들의 이견이 있지만 원한대로 김경수 전 지사 복권하겠다. 조윤선 전 장관은 당연히 놀라울 될 거로 예상됐고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결국 됐습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존중해 줘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대통령 권한이 존중하신다. 여기에 대한 이제 국민적 비판이 있는 것은 별개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니까 저희가 헌법을 만들 때부터 만들어 놨던 장치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들이 많이 낳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의힘 이 당원 게시판이나 이런데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어제 그 장원준 쇼에서 그 시작할 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한번 설문조사를 했어요. 시작하면서 했는데 물론 여기는 대부분 이제 보수적인 오디언스가 많다는 전제하에 국민의힘의 그 지지하는 구독자가 많다는 전제 83대 17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이렇게 쉽게 말하시는 분들 있죠. 기권 잡아놓고 그러니까요. 기권 잡아놓고 왜 이제 와서 풀어주냐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원분들 중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일단 정치 공학적인 분석일 수도 있지만 그 논쟁이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원래 물론 포용 차원에서 대통령이 대화 차원을 했다는 건 뭐 대의 명분은 이렇게 그렇다고 치지만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의 정치 공학적으로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김경수 지사를 복권해 줘야 이재명 1국 체제에 뭔가 균열이 가고 그래서 저쪽에 일종의 EJ 내지는 무슨 이런 전략적 효과가 있다. 1번 시나리오. 근데 이번에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뜨거운 반론이 그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나와서 그게 굉장히 그 민주당한테 악재가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오히려 중원과 막 파일을 넓히는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냐. 김경수라는 사람을 하나 더 던져주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넘어지더라도 또 다른 카드를 주는 거고 외연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다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치적으로도 악수다. 2번 시나리오. 어느 쪽이 더 그렇다세요? 하나 더 찌라시가 있더라고요. 하나 더 있습니까? 예. 정계 개편을 위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 음모론의 극단적인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친문 계열과 손을 잡고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해줘서 거기가 정계 개편한다. 3번 시나리오. 저는 이거는 풍문으로 설마 이렇게까지는 요새 그래서 이 3번 시나리오를 좀 믿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문석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댓글에서 보니까. 네, 예, 예. 근데 어떻게 세 개까지 다 치고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상황에서 복권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극 체제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파괴력이 별로 없다. 아니,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른바 극성 지지층들, 개딸이라고 불리는 극성 지지층들과 함께 민주당을 장악했잖아요. 어떻게 소수가 다수를 장악하는가라는 책도 있지만 예. 그 책에 딱 교보제로 쓸 수 있을 것만큼 민주당을 장악해서 뭐 80% 90% 지금 득표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뭐 거의 90으로 갈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말 한마디에 지금 뭐 최고위원들 1, 2, 3등이 지금 계속 순위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민주당을 오롯이 장악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김경수 지사가 복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분열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다만 전제가 하나 있죠. 예. 10월에 이재명 전 대표의 1심 판결이 그렇죠. 유죄가 나오기 시작하면 예. 그때는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어떤 포스트 이재명의 가지고 논란이 분열이 막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봐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부 분열이 되려면 이재명 전 대표의 유죄 판결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분한테는 이제 아마 그런 반론이 이런 얘기가 추가로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걸 좀 지켜보고 뭐 연말 특사나 내년 8.15 특사에 복권해도 되지 왜 하필이면 지금일까? 네, 예. 라는 또 의문과 뭐 저 반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뭐 대통령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래도 국민 통합을 좀 강조한 거 아닐까 싶어요. 과거에도 저희가 여당 인사를 사면 복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여야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또 야당으로부터 추천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김경수 전 지사는 사실은 야당에서 정말 강하게 꼭 이번에 좀 복권해 주세요 추천과 요청도 사실상 없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재명 전 대표 후보는 내가 그 뭐 이렇게 했었고 심지어 뭐 박지원 전 원장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세회담하기 전에 내가 그 이재명 대표 후보자들은 제껴줄게요.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전달해 왔는데 그거를 의연하게 이재명 대표가 마치 거절하고 경쟁자 많을수록 좋습니다 했다는데 솔직히 그건 믿음이 안 가고요 진짜.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왜냐하면 정성호 친명 좌장이란 정성호 의원이 사실 이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거론된다는 얘기 듣고 사실 좀 화를 냈다는 내부 거 분열이라는 표현도 그러니까. 쓰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 측이나 민주당에서 강하게 의미 있게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나 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일단 반대 의견을 그 전에도 비서실에 연락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사면을 했느냐, 아주 복권했느냐 또 질문이 나올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론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10월 판결 이후까지 내다보고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공직선거법 여러 가지 이제 걸려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두 개는 지금 공직선거법이랑 공직선거법 위증교사는 이제 10월쯤 1심이 나온다고 유죄가 예상되죠. 중하게 나오면 400억의 선거 자금을 민주당이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공직선거법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400억을 당장 벌금으로 토해내려면 민주당 파산이죠. 파산까지도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니까 아마 그때는 이재명 전 대표와 이제 어떤 분열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전략적으로 포석을 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 뭐 김경수 전 지사 이렇게 말씀드리긴 또 좀 죄송한데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도 민주주의를 파괴하셨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드루킹 댓글로. 근데 이재명 전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책과 어떻게 소수가 다수를 장악하는가라는 그 책이 읽어보면 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소수의 인원으로 여론조사에 과하게 응해서 과대표집해가지고 뭔가 다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고 그것이 마치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독재로 이어진다고 생각되는데 그 책에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나치즘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다 이분들이 시작부터 막 무력을 통해 가지고 장악한 게 아니거든요. 나치가 그 독일에서 장악해가는 과정도 지극히 합법과 합법의 스텝을 밟아가서 했는데 결국은 뭐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독재와 그 후폭풍을 낳았던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그 책에서 굉장히 우려하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들도 목도하고 있는 상황들,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뭐 전 세계 선진국들도 이 민주주의 위기에 같이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측면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와 맞서 싸우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 뭐 아시겠지만 이제 19대 대선 앞두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년 복역하는데 좀 일찍 몇 개월 일찍 사면됐고 이번에 복권까지 되는 건데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서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당시에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규모가 8,840만 회. 이 혐의가 네. 이 혐의 자체를 놓고도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좀 보수적인 이 대중들은 아니 이 사람을 그때 그렇게 어렵게 그 문재인 정부의 방해를 무릅쓰고 이를테면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 단식 투쟁하면서 단식하시고 그렇죠. 허위범 특검이 사실은 그때 저 수사에 엄청나게 특검 수사를 회방 놓고 협조를 안 해줬더라고요. 그걸 뚫고 정말 눈 터질 정도로 그 종이로 자료를 뽑아서 봐가면서 이걸 다 해서 사실은 그때 망외의 소득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치공학적인 복권으로 대선이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빼고도 왜 이 사람을 복권해줘 이렇게 일찍 그러니까 순수한 그런 분노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할 때 상황 자체가 예. 그렇게 저희한테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말 매번 그 집회를 나가면서 당원분들이 정말 땀과 이러한 시간과 예. 다 노력해서 이뤄냈던 성과인 건데 예.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허무함이라든지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와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권 잡아놨더니 왜 지금 풀어주냐 그러니까요. 이런 표현들 네.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것이 통합하고 또 우리가 뭉치고 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가면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거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사명권자의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예.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은 어제 한 인터뷰에서 그러셨더라고요. 이재명 전 대표가 복권을 요청했다고 사실은 요청을 그렇게 적극적으로나 의미 있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왜냐하면 그거는 전병헌 새로미래 당대표 페이스북 보셨죠? 네, 예. 와, 아주 독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복권을 이재명 대표가 지원했다는 건 속아웃을 확실한 거짓말이다. 그럼 상식을 뛰어넘는 거짓말을 천연스럽게 하는 이재명의 뻔뻔한 리더십의 본색임을 다시 한번 잘 보여준다. 이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마. 이런 게 어쨌든 같은 범야권에서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내가 사실은 요청했어라는 게 나 떨고 있니라는 심리가 있을 거라고 지적했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이 김 전 지사를 실제로 많이 의식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경수 전 지사를 의식하기보다는 네. 이 김경수 전 지사를 대하는 태도를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눈치를 보는 거겠죠. 약간 그런 지도자로서의 큰 배포를 보여주고 싶은 데 네. 사실 김경수 전 지사는 달갑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눈치를 보다가 이제 뒤늦게라도 이렇게 요청하는 시츄에이션을 보이신 것 아닌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 자체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이재명 전 대표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 행보들 보면은 누군가 챙기고 뭐 정말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기소도 당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좋지 않은 결말을 맺었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전혀 인간적인 걸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김경수 전 지사를 향해 가지고 뭔가 이런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그런 내가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요청했었어. 저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아무래도 이런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그러한 눈치 보기의 한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대한 약간의 껄끄러움,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뒤늦게 내가 사실은 그 전부터 요청했었고 의견하고 배포 있는 지도자였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연출하고 싶어서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이것도 좀 사실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이제 결국 복권이 이제 기정사실로 됐습니다만 복권 됐습니다. 복권 대상에 올라가면서 이걸 또 걱정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가 결국 사법 리스크의 그 유죄가 나왔을 때 유죄가 확정될 수 있잖아요. 저 대선 전에. 예. 그때도 아니 1,600만 표를 얻은 후보인데 왜 사면 복권을 안 해주느냐. 대선에서 뛰게 해줘야지. 왜냐하면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을 해줘서 대선에 뛸 수 있는 그리고 상당히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저 확정 판결 받았다고 왜 사면 복권 안 해줘? 빨리 해줘야지. 이런 식의 일단 또 그런 논리를 또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나와.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안 해주실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예. 이 복권 때문에 그 말이 설득력이 아주 없진 않게 됐잖아요. 예, 예. 아니 김경수 전 지사는 근데 이재명 전 대표는 만약에 유죄가 나와서 사면 복권을 고민한다고 하면 예. 좀 병합된 것도 있지만 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차피 대장동을 비롯한 무슨 성남 FC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한 뭐 6, 7년 될 거니까 대선 전에 안 나오고 결국은 공직선거법이랑 아까 말씀드린 저 위증교사인데. 근데 김경수 전 지사 어쨌든 이 둘킨과 관련해 가지고 복권을 할 때 지난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권 시점 좀 뒤로 사면과 복권을 좀 분리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이 있었을 때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범이기 때문에 바로 반성도 없이 선거에 나가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비판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예. 아마 같은 논리로 이재명 전 대표가 이러한 혹시 유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대선에 나올 수 있게끔 복권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 측면에서 하지 말자는 명분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뭐 극단적으로는 그런 주장까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복권 결정을 내렸지만 복권한 거는 이게 곱 씹어 볼수록 미스테리 같아요. 정말 뭐지? 그러니까 아까 1번, 2번 심지어 3번 시나리오까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거론할 정도로. 이게 과거에 저희가 예. 약간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이제 독재 저항한 분들 이러한 분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법을 어겨서 이제 현행 법을 살다가 이제 사면복권 되신 분들이 구지국지한 정치인 되신 경우는 많지만 뭐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이재명 전 대표가 뭔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법을 어기고 정말 대의 명분을 위해서 뭔가 하신 분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특히 이재명 전 대표의 혐의들은 지금 글쎄 정치인으로서 썩 좋지 않은 그 어떻게 정말 의아한 그런 법 위반 건들이 지금 있는데 실제 그게 유죄가 나와서 사면 복권 된다고 하더라도 전 정치인으로서의 이거는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가 그 만약에 대장동이 유죄가 나오고 그 법들이 유죄가 나오면 누가 이재명을 지지했겠어요. 옛날 같으면 그 말씀을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겠는데 사실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가 사실은 2심까지 유죄가 났고 사실상 사실관계에 대한 이 사실심은 다 끝나면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조금 염치가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쨌든 지난번 그 비례대표에서는 꽤 많은 의석 12석을 얻는 그러니까 그러네요. 같은 하늘을 이고 살지만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과 또 다른 세계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가 나면 날수록 이거는 정말 이제 검찰 공화국의 탄압에 의해서 사법부의 또 탄압이 이어진 거다라고 엄청난 맹신과 거기에 대한 극성 지지층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대선에 나갈 수는 없게끔 사면 복권은 안 될 것 같네요. 사면 복권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전에 확정 판결 났는데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했으니까 복권해줘라. 그 말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주당 그 굉장히 재미없을 줄 알았던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그냥 다 식은 죽같이 돼 있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정봉주 최고위원 논란으로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일단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저는 그 보면서 무슨 연예인 사생 팬들도 아니고 이 정치라는 것이 전당대회라는 것이 뭐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명파리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춘기 때 그런 연예인 쫓아가는 그런 팬덤도 아니고 그 이재명 전 대표의 그 일화 하나만으로 그리고 또 이재명 전 대표의 이야기 한마디로
최고위원 순위가 바뀌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이 한번 다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봉주 전 의원이 격앙한 그 지점이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저 김민석 1위에 올라간 김민석 후보보다 여러 가지로 더 가까워 정봉주 의원이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 가까우면 더 가깝고 친명이면 사실은 더 친명이고 수박이란 말도 내가 만들었다. 근데 어떻게 나를 보고 지금 수박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결국은 비명의 대표 주자격인 박용진 의원의 그 지역구를 깨러 가서 결국은 그 경선까지 했던 사람이 정봉주 나다. 나를 어떻게 친명이 아니고 비명이라고 해서 나를 수박이라고 해서 나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 거의 거기서 완전히 격앙이 돼서 그래갖고 이제 뭐 박원석 전 의원과 통화도 하고 뭐 기자들한테 얘기하면서 이재명은 대통령 사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그래도 대통령 제대로 보실 줄 아는 게 있기는 하시네. 그러니까 그분이 네. 팬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어떤 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를 아버지로 여기는 민주당에서는 근기어 같은 말이잖아요. 제가요. 예. 모 인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게 제 표현은 아니고 예. 그 민주당의 모 인사와 예. 원로 분이세요. 예. 술자리를 최근 했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정인을 그러니까 대표라든지 이제 리더를 존경하는 것은 불충이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숭배를 해야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된다. DJ 시절부터 쭉 거치면서 느꼈던 민주당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도 뭐 이재명 대표를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예. 그 정도로는 이제 불충이라는 거죠. 지금 하고 계시는 말들이 다 불충이에요.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냈지만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불충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제 예상보다는 굉장히 격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는 절대 건드리지 분리했죠. 않죠. 이재명 대표와 이제 이재명 대표를 파리하는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이재명 팔이 무리를 뿌리 뽑고 통합을 줘야 하는 암덩어리다. 이건 사실은 최고위원이 내가 아마 될 것 같은데 5등한 그러니까 여성 최고위원 빼도 한 4등 하나 들면 되는 거니까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이게 혹시 이게 결국 마지막 큰 변수가 돼서 최고위원이 낙선되는 사태도 벌어질 것 같은가요? 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지금 그렇게 뭐 보세요? 투표함을 더 까봐야지 알겠지만 반 이제 넘었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표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제가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경기, 세종, 대전까지 해서 이제 결국 서울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서울 남았고 거기다 이제 여론조사 예. 더해지는 거하고 아마 권리당원 뭐 이렇게 남은 걸 텐데 네.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남은 2등 사실 지금 저 김병주 후보가 지금 확 치고 올라가 3등으로 붙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한테 추월당하고 어떻게 보면 4등 정말 이 상태가 계속 가고 오늘 보니까 친명계 그런 의원님들이 SNS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을 공격하는 그런 SNS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점점 확전이 되는 것 같아서. 아니 왜냐면 요새 그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 분위기 보면 이럴 때 정봉주 의원 저격하는 SNS를 안 올리면 너도 수박 아니야? 너도 수박 아니야? 그런 분위기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확전되니까 아마 최고위원 선거에 낙선할 가능성도 지금 존재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계속 이렇게 기자회견이나 더 세게 나오시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 코미디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당대회가 예.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거 없이 뭔가 특정인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글쎄요, 이게 결국에는 그 민주주의 위기라고 지목된 팬덤 정치인 건데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때문에 지금 관전 포인트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아니, 흥행은 네.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비해서. 그 들어가게 되면은 전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최고위원 되면은 만장일치제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뭐 두고 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아니 거. 박원석 전 의원과 얘기할 때 내가 뭐 못할 만한 것도 아니다.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그 얘기가 이제 이재명 같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못할 만한 거 아니다. 둘째. 근데 5등 안에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안 되게 무조건 될 거다. 최고위원은 만장일치다. 그러면 그냥 거수기 안 되고 확실히 저 반대하거나 뭔가 제어할 때 제어하겠다. 그 얘기를 표시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꼭 관철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제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나와야죠 당연히. 근데 그것이 뭐 정치적인 이슈든 뭐든 어쨌든 다양한 의견들, 소수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게 건강한 민주주의인 거니까요. 예. 뭐 저는
뭐 정봉주 전 의원이 어떻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보는 포인트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때 김영진 의원인가요? 친명 대표적인 친명 의원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사탕 너무 좋아하면 이빨 썩는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의 칼에 창에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도 찔린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 민주당 걱정하는 분들은 요새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극단화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겠죠. 만약에 이 개딸, 그러니까 이재명 그 최근에 국회의장 후보 민주당에서 선출할 때 그 추미애 의원하고 우원식 의원하고 이제 경쟁을 하셨잖아요. 예. 그때 야당 출입 기자들이 저한테 코멘트 해줬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예. 이재명 전 대표죠. 전 대표가 개딸들 눈치를 본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눈치를 본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본인들 팬덤인데 본인이 그 팬덤의 눈치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예. 전 대표를 국회의장 쪽으로 미는 걸 뭐 그렇게 얘기도 본인의 하는, 의지보다는 뭐 그렇게 하는 야당 출입 기자들의 코멘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러니까 팬덤이 있어도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팬덤이 언제든지 잘못되거나 밉보이면 이재명 전 대표는 이렇게 드러내서 다른 사람을 또 추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팬덤들은.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도 늘 거기에 경계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팬덤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하고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해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그냥 호랑이에 실려가는 그런 기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예. 물론 이 호랑이가 굉장히 빨리 가고 다들 제끼고 하니까 좋은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이 호랑이 등에서 어느 순간 내가 호랑이가 나를 던져버린다든지 떨어지거나 그러면 오히려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표출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팬덤에 찍혀가지고 낙인 찍혀가지고 문자 폭탄 받고 조리돌림 당하고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냥 숨고 있는 분들, 피하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속에서 다 부글부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도 좀 있으시죠. 네, 현역 의원들 중에도. 근데 그때 사실은 표출을 친명 행사 비명 행사 친명 행제라 그래서 상당히 이번 현역 물갈이가 다 친명으로 된 거 아니야? 속으로는 아닌 분들이 꽤 있나요? 그 정치인 분들이요, 여야가 예. 그렇게 내가 내 계파들 챙기고 공천 줬다라고 그 공천 주신 분들은 생각할 수 있진 모르겠지만 예. 공천 받은 입장에서는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거든요. 아무리 그 계파라고 하더라도 예. 뭐 친명 행사, 비명 행사, 친명 행제, 비명 행사라고 하더라도 이 국회의원들이 다 다른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긴 이 국회의원의 임기는 다음 대통령 선거를 뽑는 그 이후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를 뽑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현역 배지를 단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사실은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전 대표의 유죄가 나온다면 정말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도 하고 소리도 치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돼요. 1심 유죄가 1심 유죄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 당선을 무효시키거나 심지어 400억 이상의 다 토해내야 되는 그 커트라인을 넘는 판결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커지고 이 고름이 지금 다 응어리가 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터져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어쨌든 30까지 가는데 대선까지 기간이 너무 맞물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30 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하시지만 1심 유죄가 나오면 정치인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막 터지고 분열되고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진짜 많아요. 이건 아니다 그런 의원들이 원외는 더 많고요. 민주당 원외에서 당연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내부 분열의 역설적이게도 그 내부 분열의 이 키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법부도 사실은 어제 국민일보 기사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좌표 찍기 그다음에 하여튼 일종의 조리돌림을 판사들도 지금 당하고 있고 판사들도 만나보면 다 인간 사람이니까 그 부담감을 안 느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극한 직업일 것 같아요. 지금 특히 형사 재판, 특히 이재명 대표 재판을 주심 판사분들은 지금 극한 직업이지 않을까. 극한 직업이죠, 진짜.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지금 만드는 이 상황들. 그리고 판사가 느낄 양심적인 부분 굉장히 고뇌에 차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극 체제 뭐 이런 신기경 저는 조금 극단적으로 과장돼서 말하면 제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방구를 끼니까 각하 시원하겠습니다 했던 그 시절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비극적 최후를 맞이할 때 그 차지철이란 경호실장이 심기까지 경호한다 그래서 막 정말 털끝도 못 건드리겠던 그런 심기 경호 이런 분위기가 지금 어쩌면 이재명 전 대표를 둘러싼 강성 지지층 사이에 약간 그런 좀 비정상적인 팬덤이나 비정상적인 심기 경호까지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과정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게 자산이 될지 부채가 될지는 봐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기본사회라는 게 이 개념도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닌데 이거를 이재명 전 대표가 주장한다는 기본사회를 민주당 강령에 담겠다고 하고 또 기존에는 경선에 불복한 거에 대한 제재가 있었는데 이제는 공천에 불복만 해도 10년간 당내 공직선거가 불가능한 제재로 바꾼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의미 없다고 보세요? 민주당 보세요. 당원당규 매번 제멋대로 해석해가지고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부산시장 선거 때도 원래는 그렇죠. 네, 그 유죄 그 관련 당에서 유책 있는 당에서 후보자를 못 내게 있었는데 바꿔서 또 후보 냈었죠. 뭐 당 대표인가요? 당직 주요 당직자가 기소를 당하면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당하면은 이것을 내려와야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걸 또 뭐 이렇게 꼼수로 돌려가지고 이재명 전 대표한테 그렇죠. 면죄부를 줬었죠. 하긴 맞아요. 지금 이 새로 된 당 대표 임기가 있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려면 네, 1년 전 그것도 있으니까 바꿨죠. 지방선거 이 공천권 행사 못하는데 그것도 예외 규정을 쓱 넣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전 대표 때나 안일이었을 때도 민주당은 당원 당규를 제멋대로 상황에 따라서 바꿔왔던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원 당규 개정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당 대표 또 나타나면 또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당이 정말 이재명 일극 체제의 최극단까지 가고 있구나 그런 걸 보여주는 장면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 10년 불복 그거는 제가 이제 의미 없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굉장히 좀 이 정치판에서는 굉장히 센 거죠. 왜냐하면 이 얼마든지 무속 출마할 수 있는 게 공천에 만약 불복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살아서 당선돼서 돌아오면 이분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아요. 아니 지금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불확실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공천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만 해도 불이익을 주는 정도의 규정 아니야? 소위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경호에서 나온 입틀막이라는 거 민주당판 입틀막 아니야? 그런 지적이 이쪽 여당에서 아니라 약간 비주류 야권 인사들 사이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냥 정치인들이 공천에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게 뭔가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합리적인 문제 제기할 때도 사실 주저하게 되죠. 그렇죠. 나에게 혹시 불이익은 있는 거 아닌가, 또 찍혀가지고 컷오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민주당에서 자제해야 되는데 좀 우려가 됩니다. 요 정봉주 의원 관련된 얘기 그 주제 마치기 전에 아까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은 그런 분석을 하던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어제 생각보다 세게 얘기했다 기자회견에서. 사실은 이게 조금 과장된 거였고 뭐 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상보다 세게 말씀하신 게 승부수를 던진 거다. 어차피 남은 거는 이제 여론조사고 당신보다는 민심 쪽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재명 대표는 내가 옹호하더라도 그 주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상당히 안 좋은 좀 부정적 여론을 자기 편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한 포석이다. 한 승부수를 띄운 거다. 그래서 오히려 표가 1등은 못 가더라도 2등은 유지하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렇게 분석하는 분도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차별화를 둬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가만히 두고 이재명 대표를 이용하고 심기경호하는 사람들과 본인은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분리해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민주당의 그런 가치들 혹은 친문들에 대한 표를 흡수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승부수를 띄운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그 승부수라 하더라도 그게 하여튼 좋은 쪽보다는 사실은 지금은 마이너스 쪽의 가능성이 더 높게 보시는 거죠. 저는 합리적인 근거 아닌데 제 감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뭐 여당 의원이시니까 일단 뭐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 김 의원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제로 콜라 회동이라는 걸 제안하셨던데 그 어떤 뜻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그 이준석 대표 때
최고위원을 했고 그렇죠. 천하용인 시절이었고요. 당 대표를 자꾸 원내냐 원외냐 이렇게 구분짓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데 현실 정치에서 어쨌든 원내 대표로서의 스킨십을 하는 데 있어서 원내들과 좀 제약이 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도 원내대표였고 지금 한동훈 대표도 원내대표니까. 황교안 대표 때도 그랬고. 그렇죠. 황교안 대표 때도. 그러니까 당 대표 굉장히 바빠요. 예. 당무도 해야 되죠. 당정도 관리해야 되죠. 또 당원분들 찾아뵈야 되죠. 또 지역 순환해야 되죠. 굉장히 바쁜데 그 와중에 원내분들을 좀 이렇게 무시할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냥 뭐 그러면서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건데 결국에 국회의원들하고의 관계를 했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예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특정 법안에 대해서 이 의원, 우리 당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 표분석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한 건데 거기에 조금 더 한동훈 대표께서 신경 쓰신다면 우리가 갈등이 있더라도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는 갈등이 있어야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중요한 건데 이 신뢰관계가 있고 자주 소통하면 그 갈등을 푸는 과정이 좀 완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한국적인 특히 정치적 스킨십에서 이제 대체로 소주 한 잔 뭐 이게 되는데 한동훈 대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술을 이제 한 방울도 안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로 콜라 회동 이준석 대표만 해도 술 좀 드시잖아요. 술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그냥 흥미로운 질문이죠. 대한민국 정치에서 술을 한 방울도 안 하는 여당의 당 대표, 더군다나 원외 대표 이게 그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게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 정말 재미있게 최근에 그 독일 하원 의원들이 왔어요. 저희 방에 이제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30대 전후 해가지고 이렇게 네 분이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끝나고 이제 제가 술 한 잔을 대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물어봤죠. 독일이나 유럽에서도 이렇게 술 정치하면서 술 먹으면서 많은 게 결정되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술 안 먹으면 정치 못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 의원들도.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술 한 잔 먹으면서 그게 사실은 결정될 때가 많다고 하는 거 보면 한국도 그렇고요. 제가 미국에 조선일보 있을 때 연수 가서 약간 석사과정을 했는데 거기 카자흐스탄에서 당시 30대 한 34살쯤 된 남자애가 와 있었는데 선수가 이력을 보니까 카자흐스탄에 보건복지부 차관쯤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미니스터니까 아마 차관보쯤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되게 일찍 출세한 거잖아요. 그래서 술 한잔 하면서 야, 넌 분명 밑에 부하들이 너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많을 텐데 그 리더십을 네가 어떻게 챙기냐? 그러니까 자기는 밤에 술을 쫙 자기가 술이 세다는 거야. 그냥 술을 먹여서 거의 뻗을 정도로 하고 다음 날 자기가 제일 일찍 나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한테 아주 충성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인 정서랑 크게 안 다른 거예요. 보니까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렇다면 사실 한동훈 대표는 술을 안 하시는 것 대신 뭔가 그런 다른 무기를 또 좀 이렇게 장착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치가 제가 보니까 똑똑하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까 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한 측면에서 저희가 얘기를 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술 안 드신다고 하면 또 다른 리더십, 한동훈 대표만이 갖고 있는 리더십으로 원내 의원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리더십을 이끄셔야 될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로콜라라는 그런 뭐 그러니까 자주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이 금투세로 사실은 삿발 하나 제대로 탁 잡고 계속 선도하다가 이게 이 복권에 조금 묻혀서 그것도 안타깝다 그런 여론도 꽤 있던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최근 정책적으로 선점하고 좀 이렇게 삿발을 쥐고 이렇게 이끄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높이 평가할 만한 거죠. 저는 뭐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대통령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정치와 정책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옛날도 그랬지만 늘 정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영 논리는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 정쟁에 관련된 법원은 치열하게 싸우고 다만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여야가 만나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하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싸울 땐 싸우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금투세에 대한 토론 제안 이런 건 굉장히 현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야당과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대화하고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께서 잘 하신 것 같다라는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 대통령께서도 좀 여기에 대해서 정치와 정책은 분리해서 야당과 정책에 대해서 또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이준석 대표랑 사실은 굉장히 친하시고 네. 지금도 하여튼 뭐 연락하고 지내신다고 예, 예. 알고 있고요. 그다음 어쨌든 지금 현재 속하신 당의 당 대표는 한동훈 예, 대표가 예. 또 굉장히 압도적인 네. 지지로 당선된 네. 한동훈 대표. 근데 이준석 의원이 좀 사사건건 한동훈 대표한테 태클을 거는 듯한 그런 언급을 네, 좀 네, 하고 네,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 의원께서는 조금 거기 반론도 제기하시는 네. 어떤 근데 아니, 사정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한동훈 대표와 예. 이준석 의원이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한번 두 분 비교 좀 해봐 주세요. MBTI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느낀 바로는 두 분 다 이제 굉장히 전략적이고 똑똑하고 그래서 T 아니야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T일 예. 것 같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F가 공감 능력이고 그렇죠, T는 그렇죠. 이제 예.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렇죠. 분들을 이제 예. 일컫는 거잖아요. 그만큼 두 분 다 전략적이고 똑똑한 측면이 굉장히 많죠. 예.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 현안에 대해서 다 꿰뚫고 계시잖아요. 두 예. 분 다. 그래서 하지만 다만 이제 이준석 의원이나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공감 능력에 대한 비판들이 많았었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과 이제 팩트 예, 이야기를 예, 하면서 예. 그냥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에 대한 비판들도 예, 있었던 예. 것이고 이준석 의원도 대표 시절에 예. 대통령하고 뭔가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고 예, 저희가 예. 여당이고 하면 비판적인 것을 좀 처음에 대통령한테 좀 도와드리고 이런 측면들 공감하는 측면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던 거 예. 보면 두 분이 공통점은 굉장히 많지 않나. 아 그렇게 이렇게 말씀 말하면 또 보니까 아마 양 지지자분들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당원분들 또 지지자분들의 호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렇죠. 지금 한동훈 대표 좋아하는 분들 중에 우리 한 대표가 이준석 의원하고 닮았다고? 엄청 싫어하시고 뭔 소리야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준석 의원 한동훈 대표랑 비교를 해?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공통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MBTI가 의외로 상당히 겹치실 것 유사할 같으니까. 수 있다. 두 분을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 아마 평가하실 수 있는 그래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셨던 그리고 지금 어쨌든 당 대표로 이제 그래도 108명밖에 안 되는 의원 중에 한 분으로서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차이점을 말씀. 차이점 내지는 뭐 장점 단점? 차이점은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법률가 출신이시고 예. 또 법무장관도 하셨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을 다루시면서 검사 역할을 하시면서 많은 걸 보셨을 거 아니고 보시고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이 문제 해결 능력에 좀 더 가깝게 말씀하실 가능성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투세라든지 뭔가 사안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정무적인 판단을 잘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검사를 오래 했다면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으로서 같이 역할해왔고 또 최고위원도 오래 했어요. 보수 정당의 최고위원도 여러 번 했고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과 비대위원을 오래 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다 참여하고 했다라는 그 거잖아요. 지휘부에서 예. 계속 활약을 했다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얘기하다 보면 과거의 사례를 계속 얘기하고 하는 게 본인의 경험치가 다 있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준석 의원 최근에 이제 그 제3자 특검법이나 한동훈 대표 스탠스를 지적하면서도 술 안 먹는 윤석열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의원이 뭐 저도 그 전에 좀 만나봐서 뭐 있습니다 면식이 있습니다만 뭐 사석에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얘기할 때 좀 말을 저건 조금 저렇게까지 안 가도 좀 과하게 좀 지르는 그런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매력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막 고개 젓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 언론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잘 가름할 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용어를 딱딱 선정해가지고 하는 거. 제목 뽑히게 말씀을 뭐 하죠. 제목 뽑히게 예. 말하는 예. 거. 그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아마 10년 정도 이 정치권에 있으면서 구력이 있으니까. 구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상처가 되는 아마 그게 또 듣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예. 오래가는 상처가 되는 얘기도 사실은 그냥 그게 거리낌 또 없이 이준석 하잖아요. 의원이 개혁신당을 국민의힘을 나가게 됐던 계제로도 또 작용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할 수 있죠. 근데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비유를 쓴다든지 예. 그래도 대통령한테 뭐 그 엄석대에 비교해서 엄석,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이제 당원들이 느끼기에는 좀 너무 나갔다 뭐 네. 이런 표현들도
공감에 대한 부분인 거니까 그런 게 또 비판적인 측면으로도 작용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네. 김영태 의원이 그 이준석 의원이 좀 한동훈 대표에게 뭐 부러운 점이 있어서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다고 네네네. 봤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차기는 한동훈 그 다음이 이준석이 뭐 어떻겠냐 그런 얘기도 하셨다. 두 분 다 훌륭한 이 진영 안에서 예. 당은 다르지만 예. 각광받고 물론 이제 또 이렇게 말하면 또 호불호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잠재적인 언론에서도 이제 대권 여론조사에 그렇죠. 분류하고 있는 분이고 어쨌든 자체 발광하는 정치인의 반열에 예, 두 예. 사람 다 확고하게 예. 올랐죠. 예. 어쨌든 저 이재명의 민주당과 맞서 싸워야 할 주자분들이신 예, 거니까요. 예. 저희가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애증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당 대표를 하면서 여당 대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쫓겨나고 나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도 사실 정당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나가게 됐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와서 어떤 본인하고 같은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애증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약간 한동훈 대표 혹시 잘하면 본인하고 또 이제 비교가 될 수 아. 있고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그 약간 동병상련 같은 게 느껴지면서도 나보다 잘하면 부럽고 약간 질투가 날 수도 예,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감정들이 다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좀 예.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 나가셔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견제구를 날리고 하는 것들이 그러한 감정에서 피력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기가 빈자리에 누구 다른 사람이 갔는데 그게 그 방송 앵커들이 그렇대요. 휴가 갔을 때 휴가 간 동안 다른 앵커가 대타를 하는데 시청률이 조금 더 잘 나올까봐 그거 굉장히 걱정한대요. 왜냐면 얘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렇죠. 휴가를 안 가는 앵커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틈에 다른 대타 앵커가 나와서 시청률 잘 나오는 꼴을 보기가 싫어서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 제가 예. 살면서 제일 이거는 정말 딱 맞는다는 속담이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 속담이 그냥 인간으로서 이기심이 너무 잘 맞는 속담인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건 예, 누구나. 더구나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건 참아도 그렇게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뭐 그런 말이 있을 이 정도. 정치판은 모든 욕구와 본능이 다 그렇죠. 그냥 집약된 곳이니까. 곳이잖아요. 예. 이준석 의원하고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아니 옛날에 그렇게 천하용인 친했었는데 두 사람 사이가 괜찮아?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지 않으세요? 네, 네. 사이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왜냐면 그때 사실은 같이 당을 나갈 거는 후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안 나가신 것도 그랬고 지금 사실 이준석 의원한테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 내시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준석 의원뿐만이 아니라 예. 제가 정치를 하면서 메시지를 또 내고 방송에 나가서 제 의견을 주장하고 누군가를 비판할 때 좀 건강하게 비판을 하고 싶어요. 건강하게. 예. 그러니까 비유를 쓰면서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준석 의원 이거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뭐 윤석열 대통령 이거 잘못하셨잖아요. 이걸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과거에 원외 정치인으로 있으면서 저도 막 겉멋이 들면서 막 비유를 쓰려고 하고 좀 선배 정치인들을 망신 주려고 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사실 사람인데 예, 이 정치도 국회도 다 마을이잖아요. 예. 하나에. 그럼 이게 딱 제가 직접 전하는 것과 다르게 뉴스로 자기 비판을 조롱하는 걸 보면 기분이 나쁘죠 다. 또 기사는 또 그런 또 제목만 나오는 조롱기가 예. 있는 거를 예. 또 제목으로 뽑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자제하려고 저도 지양하려고 하고 있고요. 담백하게 이제 비판하고 건설적인 비판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뭐 한동훈 대표나 다 동의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건설적인 비판조차도 수용 못하면 그건 그럼요. 쫌생이 아닌가요? 그럼요. 무슨 아버지를 당수로 모시는 당도 아니고. 그럼 담백한 비판 한 마디씩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게도 한 마디씩 하신다면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담백하게 비판한다면. 한동훈 대표는 예. 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투나 표현이나 예. 보면은 논리적으로 압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때로 이제 정치인이잖아요. 정치는 져주는 게 이길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포용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맞아. 근데 보면 이 법무장관 시절에도 보면 논전에서 지는 거를 약간 스스로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좀 심리 구조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냥 그렇죠. 당신 말이 맞다 그냥 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문제들이 내 주장은 이렇게 막 하면서 하면 보시는 늘 그 비판할 때도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 져주는 게 이길 때가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은요?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그 명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란 자리는 예. 전 지지자를 위해서 있는 자리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 원수고 리더잖아요. 정말. 예. 대한민국의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갖고 있는 희망과 기대치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부합하지 못해서 국정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도 있고 남은 기간 저희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 예. 기간 동안은 그런 기대감을 다시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은 요 질문 좀 다른 네. 성격인데 제가 그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전공도 그쪽과 관련이 있으시고 기후 그러니까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이상 기후 네. 기후 이변에 대한 걱정과 또는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크시다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카카오톡 문패명에 확실한 것 인구 소멸 끓는 지구 뭐 이런 얘기를 써 다닐 정도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걱정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말씀을 좀 꼭 국민들이나 하나한테 해주고 싶으신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도 폭염 때문에 엄청 힘들잖아요. 이게 기후 재난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 건데 기후 변화라는 것이 인류의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을 앗아가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 중요해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만 보수 정당 한 발 더 나아가서 기후 변화 문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연결돼요. 산업 통상 일자리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지구 기후 변화 대응을 가지고 유럽은 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혹은 또 이제 민간 단체에서 아리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보호 무역의 장치로 하나에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다 박살낼 수 있는 제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소위 신재생 에너지나 그런 아리백 기준에 그 부합하는 그런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는 미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원전이 이제 기저 에너지원으로서 작용을 해주고 빨리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에너지를 확충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어떻게 보면 미래 우리 특히 다음 세대의 생애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거 말고도 또 그런 에너지로 물건 만들어서 팔지 않으면 이제 선진국이나 다른 주변국이 안 사가는 시대가 된다. 그럼 우리 경제가 그러니까 이 인류가 소멸하기 전에 경제부터 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아리백을 선언하는 것이 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반도체가 안 팔리고 철강이 포스코 철강이 안 나가는 팔리고 거고 현대차 차량이 안 팔리고 못 파니까 아리백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럼 간단히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국회든 정부든 우리 국민이든 뭐 제안을 해주신다면 이거에 취급하다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에너지를 선악의 개념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전도 중요하고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보수 정당은 태양광을 가지고 보면 뭐 과거의 보조금 비리라든지 이게 정치적으로 선입견을 보는 것 같은데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끌어올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은 마찬가지로 원전을 자꾸 악한 에너지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전 문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원전을 갖고 들어가면. 근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탈탄소잖아요. 탈탄소죠. 탄소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원전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저희가 기술도 있고 경쟁력도 있고 그럼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야당이 인지하고 같이 태양광과 풍력을 끌어올리는데 최우선으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은 석탄 발전소를 빨리 줄이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오늘 1시간 넘은 귀한 시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꼭 하시고 싶은데 못 하신 말씀 있으세요? 저희 포천 가평 주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감사하고요. 또 젊은 정치인을 뽑아 주셨잖아요. 대한민국 정치 한번 바꿔봐라. 정치의 기능을 복원해봐라라는 뜻일 텐데요. 그 사명 그리고 그 명령 늘 잊지 않겠습니다. 예, 저도 큰 기대 갖고 늘 응원하고 또 마음으로 성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자 장원준 쇼 제가 끝나기 전에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댓글 알림 설정 그래서 해주시고 그럼 저희한테는 여러분은 돈이 안 드시지만 저희한테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자 장원준 쇼는 다음 주 광복절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 폭염 이 날씨 잘 견디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간 넘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